서사.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건 지나간 일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흐르는 시간의 저편에서 여전히 숨쉬는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삶이란 결국 한순간의 꿈이며 그 꿈은 깨어나야만 비로소 꿈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깨어나기 전에 꿈속을 헤매고 꿈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은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처럼 삶의 모든 순간은 유일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나간 순간들을 되돌아본다. 돌이켜보는 일은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는 일이다. 그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다. 멈추고 돌아보고 사유해야만 우리는 그 모든 흐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삼국지의 시작은 단지 영웅들의 무용담을 풀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 이상, 갈등, 그리고 덧없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록이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는 건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왜 그렇게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따라가며 우리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되짚어보는 것이다. 삶의 길이는 상대적이다. 하루살이에게는 몇 시간이 한 생애이고 물 한 종지에 갇힌 미꾸라지에게는 그것이 바다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도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선 찰나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덧없다고 해서 무의미하지 않고 짧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비춰본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도 인간이었다. 가족을 걱정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때로는 정의를 위해 때로는 욕망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지금의 우리 삶을 다듬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돌아보는 진짜 이유 아닐까. 현대의 조직과 사회도 다르지 않다. 리더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고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과거의 인물들이 갈등과 혼란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중심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보인다. 흐름에만 휩쓸리다 보면 결국 중심을 잃는다. 그러나 스스로 멈춰서서 방향을 묻는 사람은 끝내 물살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삶은 유한하고 시간은 흐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흘러간 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배운다. 삼국지의 첫 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 속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보자.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은 쉽게 종교가 내세우는 축복과 구원에 마음을 기울인다. 통찰이 있는 통치자는 백성들이 종교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을 반기지 않고 사리의 밝은 학자 또한 그 현상을 걱정한다. 신앙이 본래의 순수함을 지킬수록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는 일은 드물고 신앙이 커질수록 그 안에 쌓이는 부와 세속적 이익이 커지면 할수록 진짜 거룩함은 오히려 갈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거대한 사원을 세우고 화려한 의식이 성행할수록 그 가르침이 처음 품었던 뜻은 쉽게 부패한다. 처음부터 세상을 속이려 했던 거짓 가르침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후한 말,
황제의 권위가 빛을 잃고 조정이 썩어가던 때가 바로 그러했다. 관리들은 도둑과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기댈 곳을 잃은 백성들은 점차 요사스러운 종교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세상이 흔들리던 어느 가을날 역수가에 자리한 작은 초당에 늙은 선비가 두 제자를 불러 앉혔다. 그는 병으로 벼슬기를 접고 은거하며 학문을 전하던 인물이었으나 최근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터였다. 지금 세상은 사악한 기운이 자라난다. 한중에서는 장릉과 장영 부자가 이끈 오두미도가 퍼지고 있고 중원에서는 우길로부터 시작된 태평도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태평도는 몇 해 전 거록 땅의 장각이란 자가 남한오선이라는 노인에게서 태평경을 얻은 뒤 세력이 급격히 커졌다. 그 영향이 청주, 유주, 연주, 기주를 넘어 서주와 양주, 예주, 형주까지 뻗고 있으니 머지않아 천하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늙은 선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두 제자는 그 안에 숨은 깊은 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을 하는 선비의 이름은 노식이었다. 자는 자간이며 본래 탁군 탁현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나 당대 석학인 마융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했고 그곳에서 후일 큰 학자가 되는 정연 등과 함께 수학했다. 일찍이 고대의 경전과 사서의 발가 세간에서는 그를 고금의 두루 통달한 인물로 평했다. 노식의 학문은 치밀하면서도 글귀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한 섬에 이르는 술을 마실 만큼 호방한 성정을 지녔다. 그러나 시나 문장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의 본성은 강직했고 의를 중히 여기며 젊은 시절부터 작고 큰 관직의 부름에도 쉽게 응하지 않았다. 영제 영간 그는 박사로 관직에 처음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무를 겸비한 재능이 인정되어 국왕태수로 임명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남방의 이민족 반란을 평정하며 뛰어난 통치력과 무력을 모두 입증했다. 그러다 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몸이 나은 후에도 조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역수가에 작은 초당을 짓고 다시 학문에 몰두했다. 그곳에서 그는 상서장구, 삼내해구 같은 저수를 남겼고 그의 명성을 들은 젊은이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 문화생이 되었다. 몇 해가 흐른 뒤 다시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조정은 과거 국왕태수 시절의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노식을 여강태수로 임명하려 했다. 그는 떠나기 전 특히 아꼈던 두 제자를 불러 앞으로의 길을 당부하며 시대의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방사나 술사, 무당과 점쟁이들이 궤변과 속임수로 백성을 홀려 재물을 빼앗고 부녀를 희롱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지요. 그들 또한 결국은 깨닫고 뿔뿔이 흩어질 날이 오겠지만 지금 이 나라가 진정으로 병든 곳은 어쩌면 그 조정 한가운데 아닐는지요. 노식의 말을 듣고 있던 두 제자 가운데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쪽이 조심스레 되물었다. 그는 아직 소년 같은 얼굴을 한 다른 제자보다 서너 살은 더 많아 보였고 키도 크고 풍채가 당당했다. 목소리 또한 크고 깊어 낮춰 말해도 방 안전체에 울림이 퍼졌다. 마치 깊은 산속 굴에서 메아리치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 제자의 이름은 공손찬이었다. 자는 백귀였고 요서 영지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고 그는 일찍부터 고을의 낮은 벼슬을 맡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태수가 그의 비범한 기질을 알아보고 외동딸을 시집 보낸 뒤 학문을 더 닦을 수 있도록 멀리 노식의 문화로 유학을 보내주었다. 이후 동북의 유력한 장수로 성장해 천하의 패자 원소와 맞설 인물이 될 줄을 미리 알아본 안목도 놀라웠지만
이미 결혼하여 가장이 된 몸으로 집을 떠나 오랫동안 학문에 매진해온 공손찬 본인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승의 눈엔 그의 열의에 비해 성취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공손찬의 말에는 나름의 이치가 있었다. 태평도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아직 하층 백성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에 불과했다. 오히려 더 큰 위협은 궁궐 안에 있었다. 어리석은 황제를 둘러싼 10명의 환관들, 이른바 십상시가야말로 조정을 병들게 만든 진짜 원인이었다. 공손찬의 시각은 아직 단순했다. 당시 환관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었다. 그들의 권세는 이미 몇 대에 걸쳐 자라나 있었고 당대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외척과 경쟁하며 권력을 확장해온 존재였다. 원래는 소수만 두도록 했던 직책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들은 황실의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외척의 힘은 황제가 바뀌거나 왕비가 물러나면 자연스레 약해졌지만 환관은 궁 내부에 뿌리를 내린 채 계속 남았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에서 그들은 늘 이겼고 때로는 외척 일가를 몰살시키며 승기를 잡기도 했다. 황제를 앞세운 채 대장군을 자살로 몰아넣고 자리를 파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끝없이 피폐해져 갔다. 벼슬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되었고 그 돈을 다시 걷기 위해 관리들은 민중을 가혹하게 착취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세금이 수확량의 몇 배에 달하기도 했고 외상으로 관직을 산 뒤 이자를 더해 갚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은 남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었다. 그 모든 병폐의 중심에 환관이 있었다. 그런 문제를 이미 한 차례 관직에서 겪은 적이 있는 노식이 모를 리 없었다. 다만 제자가 앞서 나가며 환관의 폐해를 말하자 노식은 약간 민망한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마치 다그치기보다는 타이르듯이 입을 열었다. 내 뜻은 알겠다, 백규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병이나 눈에 보이는 종기는 치료하기 쉬운 법이다. 내가 지금 말한 십상시는 이미 전 황제 때부터 모두가 아는 이 나라의 오래된 상처다. 곧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하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여강태수로 나서지만 머지않아 다시 조정으로 불려가게 될 것이다. 들으니 채용, 양표, 마일제, 한설 같은 예법들도 이미 낙양으로 돌아왔다더구나. 그들 모두는 충직한 이들이다. 함께 힘을 합치면 길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어 노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하지만 태평도를 따르는 무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병이다. 아직은 고통도 증상도 없다. 그러나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온몸이 썩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공손찬이 다시 당차게 물었다. 그렇다면 관군을 보내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아직 죄목이 없다.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들을 붙잡겠느냐.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관청은 도둑 무리보다 더 큰 미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정치는 민중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은 쉽게 종교가 내세우는 축복과 구원에 마음을 기울인다. 통찰이 있는 통치자는 백성들이 종교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을 반기지 않고 사리에 밝은 학자 또한 그 현상을 걱정한다.
신앙이 본래의 순수함을 지킬수록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는 일은 드물고 신앙이 커질수록 그 안에 쌓이는 부와 세속적 이익이 커지면 할수록 진짜 거룩함은 오히려 갈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거대한 사원을 세우고 화려한 의식이 성행할수록 그 가르침이 처음 품었던 뜻은 쉽게 부패한다. 처음부터 세상을 속이려 했던 거짓 가르침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후한 말, 황제의 권위가 빛을 잃고 조정이 썩어가던 때가 바로 그러했다. 관리들은 도둑과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기댈 곳을 잃은 백성들은 점차 요사스러운 종교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세상이 흔들리던 어느 가을날 역수가에 자리한 작은 초당에 늙은 선비가 두 제자를 불러 앉혔다. 그는 병으로 벼슬기를 접고 은거하며 학문을 전하던 인물이었으나 최근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터였다. 지금 세상은 사악한 기운이 자라난다. 한중에서는 장릉과 장영 부자가 이끈 오두미도가 퍼지고 있고 중원에서는 우길로부터 시작된 태평도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태평도는 몇 해 전 거록 땅의 장각이란 자가 남한오선이라는 노인에게서 태평경을 얻은 뒤 세력이 급격히 커졌다. 그 영향이 청주, 유주, 연주, 기주를 넘어 서주와 양주, 예주, 형주까지 뻗고 있으니 머지않아 천하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늙은 선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두 제자는 그 안에 숨은 깊은 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을 하는 선비의 이름은 노식이었다. 자는 자간이며 본래 탁군 탁현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나 당대 석학인 마융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했고 그곳에서 후일 큰 학자가 되는 정연 등과 함께 수학했다. 일찍이 고대의 경전과 사서의 발가 세간에서는 그를 고금에 두루 통달한 인물로 평했다. 노식의 학문은 치밀하면서도 글귀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한 섬에 이르는 술을 마실 만큼 호방한 성정을 지녔다. 그러나 시나 문장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의 본성은 강직했고 의를 중히 여기며 젊은 시절부터 작고 큰 관직의 부름에도 쉽게 응하지 않았다. 영제 연간 그는 박사로 관직에 처음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무를 겸비한 재능이 인정되어 국왕태수로 임명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남방의 이민족 반란을 평정하며 뛰어난 통치력과 무력을 모두 입증했다. 그러다 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몸이 나은 후에도 조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역수가에 작은 초당을 짓고 다시 학문에 몰두했다. 그곳에서 그는 상서장구, 삼내해고 같은 저수를 남겼고 그의 명성을 들은 젊은이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 문화생이 되었다. 몇 해가 흐른 뒤 다시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조정은 과거 국왕태수 시절의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노식을 여강태수로 임명하려 했다. 그는 떠나기 전 특히 아꼈던 두 제자를 불러 앞으로의 길을 당부하며 시대의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방사나 술사, 무당과 점쟁이들이 궤변과 속임수로 백성을 홀려 재물을 빼앗고 분열을 희롱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지요. 그들 또한 결국은 깨닫고 뿔뿔이 흩어질 날이 오겠지만 지금 이 나라가 진정으로 병든 곳은 어쩌면 그 조정 한가운데 아닐는지요. 노식의 말을 듣고 있던 두 제자 가운데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쪽이 조심스레 되물었다. 그는 아직 소년 같은 얼굴을 한 다른 제자보다 서너 살은 더 많아 보였고 키도 크고 풍채가 당당했다. 목소리 또한 크고 깊어 낮춰 말해도 방 안전체에 울림이 퍼졌다. 마치 깊은 산속 굴에서 메아리치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 제자의 이름은 공손찬이었다. 자는 백규였고
요서 영지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고 그는 일찍부터 고을의 낮은 벼슬을 맡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태수가 그의 비범한 기질을 알아보고 외동딸을 시집 보낸 뒤 학문을 더 닦을 수 있도록 멀리 노식의 문화로 유학을 보내주었다. 이후 동북의 유력한 장수로 성장해 천하의 패자 원소와 맞설 인물이 될 줄을 미리 알아본 안목도 놀라웠지만 이미 결혼하여 가장이 된 몸으로 집을 떠나 오랫동안 학문에 매진해온 공손찬 본인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승의 눈엔 그의 열의에 비해 성취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공손찬의 말에는 나름의 이치가 있었다. 태평도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아직 하층 백성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에 불과했다. 오히려 더 큰 위협은 궁궐 안에 있었다. 어리석은 황제를 둘러싼 10명의 환관들, 이른바 십상시가야말로 조정을 병들게 만든 진짜 원인이었다. 공손찬의 시각은 아직 단순했다. 당시 환관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었다. 그들의 권세는 이미 몇 대에 걸쳐 자라나 있었고 당대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외척과 경쟁하며 권력을 확장해온 존재였다. 원래는 소수만 두도록 했던 직책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들은 황실의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외척의 힘은 황제가 바뀌거나 왕비가 물러나면 자연스레 약해졌지만 환관은 국 내부의 뿌리를 내린 채 계속 남았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에서 그들은 늘 이겼고 때로는 외척 일가를 몰살시키며 승기를 잡기도 했다. 황제를 앞세운 채 대장군을 자살로 몰아넣고 자리를 파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끝없이 피폐해져 갔다. 벼슬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되었고 그 돈을 다시 걷기 위해 관리들은 민중을 가혹하게 착취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세금이 수확량의 몇 배에 달하기도 했고 외상으로 관직을 산 뒤 이자를 더해 갚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은 남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었다. 그 모든 병폐의 중심에 환관이 있었다. 그런 문제를 이미 한 차례 관직에서 겪은 적이 있는 노식이 모를 리 없었다. 다만 제자가 앞서 나가며 환관의 폐해를 말하자 노식은 약간 민망한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마치 다그치기보다는 타이르듯이 입을 열었다. 내 뜻은 알겠다, 백규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병이나 눈에 보이는 종기는 치료하기 쉬운 법이다. 내가 지금 말한 십상시는 이미 전 황제 때부터 모두가 아는 이 나라의 오래된 상처다. 곧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하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여강 태수로 나서지만 머지않아 다시 조정으로 불려가게 될 것이다. 들으니 채웅, 양표, 마일제, 한설 같은 예법들도 이미 낙양으로 돌아왔다더구나. 그들 모두는 충직한 이들이다. 함께 힘을 합치면 길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어 노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하지만 태평도를 따르는 무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병이다. 아직은 고통도 증상도 없다. 그러나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온몸이 썩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공손찬이 다시 당차게 물었다. 그렇다면 관군을 보내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아직 죄목이 없다.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들을 붙잡겠느냐.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관청은 도둑 무리보다 더 큰 미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는 공손찬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스승의 말뜻을 다시 곱씹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따로 부르신 데에는 뭔가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 줄로 짐작됩니다만. 말투는 어딘가 어눌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말은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았고 조심스러웠다. 속뜻은 분명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은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부드럽게 스승의 마음에 다가갔다. 그 소년의 나이는 17쯤 되어 보였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다.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기운이 있었고 반듯한 코와 풍성한 귓불, 미소가 어린 붉은 입술은 그에게서 단순한 소년의 이미지를 넘는 위엄을 풍기게 했다. 공손찬이 힘과 결기로 자리를 압도하는 위엄을 가졌다면 이 소년의 위엄은 부드럽고 따뜻한 품성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키보다 길어 보이는 팔마저 그 분위기에 어울려 귀한 인상마저 더해주었다. 그의 이름은 유비. 한나라 왕실의 먼일가로 스승 노식과 같은 고향인 탁군 탁현 출신이었다. 혈통을 따지자면 전한의 황제였던 경제의 후손에 속했으며 한때 왕이었던 유승의 아들 유정이 탁군에 정착하면서 그 가문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유비의 할아버지 유흥은 한때 효자와 청렴한 이로 인정받아 지방 관리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 유홍도 관직에 올랐지만 유비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유비는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야 했고 가난한 살림을 돕기 위해 어린 나이에 신을 만들고 돗자리를 짜며 생계를 도왔다. 그가 노식의 문화에서 배움을 얻게 된 데에는 어머니의 뒷바라지도 있었지만 집안의 친척벌 되는 유언기의 도움이 컸다. 유비의 기질을 일찍 알아본 그는 유비가 15이 되던 해 자신의 아들 유덕령과 함께 노식의 문화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그렇게 함께 유학을 시작한 유비와 공손찬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세 형제처럼 가까워졌는데 아마도 둘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배움을 얻었다는 비슷한 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손찬보다 어린 유비가 오히려 더 조용한 어조로 스승의 깊은 뜻을 꿰뚫고 묻자 노식은 대답 대신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외모만 보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지만 어디에 있든 단번에 눈에 띄는 얼굴이었다. 다른 제자들보다 키가 작았는데도 오히려 더 우뚝해 보였고 학문에 있어 특별히 애쓰는 모습도 없지만 중요한 요지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진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났다. 말을 아끼고 움직임조차 조심스러웠으나 누구나 그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다. 억지로 비위를 맞추는 것도 없었고 잘 보이려는 기색도 없는데도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노식 자신조차 평소엔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는 엄한 스승이었지만 유비 앞에만 서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애정이 차올랐다. 때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이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자신을 느끼곤 했다. 천하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자라날 수도 있겠다. 그런 확신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혹시라도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아이 하나를 가르친 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고. 출사를 결심했을 때 노식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가 바로 유비였다. 문화에 들인 지 겨우 2년 남짓,
아직 학문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않은 어린 제자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 한쪽에 깊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권세란 재물과 같아서 위로는 높은 조정의 자리든 아래로는 민초들의 소소한 권력이든 한번 손에 쥐면 더 많이 원하게 마련이다. 지금은 태평도의 무리도 그저 백성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통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마음이 바뀔 것이다. 처음엔 따르는 무리만으로 만족하겠지만 힘이 붙고 새가 모이면 관청을 우습게 여기고 결국엔 천하까지 넘보게 될 게 분명하다. 이 스승이 걱정하는 건 바로 그 점이다. 유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노식은 다시 태평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겉으로는 속세를 떠나 학문에만 전념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동안도 백성들 사이에 번져가는 움직임을 깊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유비는 조용히 스승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무리들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저들의 방식이 지나치게 교묘하고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말솜씨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노자의 가르침을 인용해 그럴듯한 이론을 세우고 병이 나면 그들 덕이고 낫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모든 책임을 병자에게 돌린다. 부적을 태운 재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식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속임수를 알 길이 없다. 노식의 말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어서 그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괴이한 노래를 언급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런 하늘이 서리라. 때는 바로 갑자년. 그의 천하는 크게 기라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푸른 하늘은 우리 한나라를 상징하고 갑자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넘볼 만한 세력이 누가 있겠느냐. 바로 저들이다. 저들은 노자뿐 아니라 황제를 앞세워 스스로를 더욱 신비롭고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 황노지학이란 이름 아래 노랑빛을 숭상하고 있으니 그 노란 하늘이란 말도 결국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 말이 끝나자 공손찬이 무거운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노식은 말없이 두 제자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다가오는 난세의 그림자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난세를 이야기했지만 내게는 이제야 진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혼란은 단지 예고에 불과하다. 참된 난세가 오면 그 모습은 말이나 글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강호의 뜻을 두고도 서둘러 조정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그 참상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뜻에서다. 작지만 내 힘을 더하고자 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노식의 마음에도 의문은 있었다. 몇몇의 선비들만으로 과연 오랫동안 조정을 병들게 한 환관들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을까? 잘해야 또 다른 박해를 피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힘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름도 없는 민중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세력의 흐름까지 어찌 감히 개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제자들 가운데 이 둘만 따로 불렀던 것이다. 너희 둘은 책 읽기를 그리 즐기지도 않고 경전의 문장을 파고들지도 않았으며 시나 문장의 심취에 글을 다듬는 일에도 열심이지 않았다. 배우는 자로서 나무라야 마땅한 일이나 내가 너희를 꾸짖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다. 너희는 학문의 본줄기를 놓치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는 학문에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난세가 오면 필요한 것은 문장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펼칠 실천의 힘이다. 백규의 꿋꿋한 기상과 현덕의 조용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품에서 나는 그 힘의 싹을 보았다. 노식은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가거든 비록 초야에 있어도 힘을 기르거라. 기회가 오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저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을 현혹시키거든 너희는 참된 덕으로 일깨우고 불순한 세력이 거짓으로 새를 키우거든 의로움과 행동으로 그것을 무너뜨려라. 이제 이 한나라의 세상은 벼슬아치 100명보다 바른 선비 1명이 더 많은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다. 내 뜻을 알겠느냐? 노식은 그렇게 말을 맺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확신이라기보단 기대와 염원이 섞인 눈빛이었다. 네. 공손찬이 먼저 시원스레 대답했다. 하지만 유비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겁먹은 듯 더듬거렸다. 저는 스승님의 문화에 머문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은 큰 가르침의 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타고난 성정도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 말은 한껏 자신을 낮춘 듯 보였지만 중요한 말은 꺼내지 않고 상대에게 묻게 만드는 여운을 품고 있었다. 억지스러움은 조금도 없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노식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문화를 닫고 떠나야 하는 형편에서 아직 어린 유비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17이라는 나이는 아직 배움의 기초조차 다 채우지 못한 시기였다. 공손찬과 같은 당부를 유비에게도 전했지만 유비는 그 짧은 한마디로 스승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 노식은 조정에 들어서면 누구보다 충직한 신하였고 책을 잡으면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그가 더 많은 배움을 구하는 어린 제자를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마치 유비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는 듯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장부에게 배움이란 특별한 시기나 따로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나이 17도 결코 어리기만 한 건 아니다. 이미 관례까지 마친 몸 아닌가. 유비는 스승의 말에 조심스럽게 대답을 이었다. 백리 길을 갈 사람은 새끼 밥이면 족하지만 만리 길을 갈 사람은 석 달치 양식을 지고 떠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크고 깊은 포부가 담겨 있었고 여전히 스승에게서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느껴졌다. 그제야 노식은 더 이상 빙둘러 말하지 않았다. 내가 여강의 오랑캐를 평정하러 가야 하고 어지러운 조정으로 돌아갈 생각에 정신이 쏠려 잠시 내 나이를 잊었나 보다. 내가 스스로 아직 부족하다 느낀다면 다른 스승을 찾아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내 기억에 예전에 함께 배운 정강성이 아직도 향리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거리는 멀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에게 너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겠다. 아까 너와 백규에게 당부한 말만 마음에 잘 새기고 있지 않으면 된다. 노식은 유비가 꺼내지 않은 말까지 먼저 읽어주었고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이름난 대스승까지 소개해주겠다고 나섰다. 정강성, 즉 정연은 후일 오직 학문만으로도 공의 칭호를 받은 인물이었고 그의 고향은 훗날 정공양이라 불렸으며 생전부터 덕을 기려 세워진 문이 있을 정도였다.
그가 세운 학문은 이후 수백 년을 이어 중국 유학의 중심이 되었다. 공손찬도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욕심이 일었다. 유비와 함께 정연에게 청거받기를 바랐지만 노식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규는 이미 나의 문화에서 여러 해를 보냈다. 이제는 요서로 돌아가야 한다. 가족도 주군도 떠난 지 오래지 않느냐. 서책 몇 권을 더 읽는 것보다 지금은 내 고향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시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한을 당겨 앉아 정연에게 보낼 유비의 추천서를 쓰기 시작했다. 공손찬도 스승의 말이 옳다 여겨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얼마 전 요서 일대에 오한족이 내려와 혼란스럽다는 소문도 들었던 터였다. 노식이 편지를 다 쓰고 다시 한번 내용을 훑고 있을 때 문 밖에서 하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알렸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제자분들이 어르신께서 관문을 나가신다고 듣고 본체 대청에 모여 계십니다. 조정에서 부름을 받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노식이 대청에 나가보니 관례를 마친 청년들만 해도 100여 명은 모여 있었다. 모두 과거 노식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인근의 젊은 선비들이었다. 어떤 이는 오랜 은거를 마치고 관직에 나서는 스승을 축하하려 왔고 어떤 이는 석별의 인사를 전하려 했다. 모두 술과 떡을 준비해 오고 소와 닭까지 잡아온 탓에 초당 앞들은 좁은 저작거리처럼 사람과 짐들로 북적였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강학의 장이 아니었다. 스승의 출관을 앞두고 문인들이 모여든 초당은 이내 이별 인사와 축원의 말들이 얽혀 떠들썩한 잔치집으로 변했다. 노식도 오랜 엄격함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스승의 얼굴로 제자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제자들이 정성껏 올리는 잔을 모두 받아주었고 평소엔 입에 올리지 않던 시사까지 검은고와 악기의 장단에 맞춰 흥겹게 읊조리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바로 충의와 동문의 우위를 거듭 강조하던 가르침이었다. 잔치가 파할 때까지 노식은 이렇게 당부했다.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한 몸과 같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만일 불의에 빠진 형제가 있다면 서로 말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나서는 형제가 있다면 온 힘을 모아 도와줄 것을 잊지 말거라. 결국 유언기가 유비에게 해준 일은 단지 학비를 대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비가 노식을 비롯한 유력한 인맥과 뜻있는 인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셈이었다. 그것은 유비의 장래를 위한 커다란 미천이기도 했다. 다음 날 스승 노식이 임지인 여강으로 떠날 때 유비는 동문들과 함께 심리길이나 전송했고 곧 공손찬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공손찬은 말과 장비를 구하기 위해 유주성으로 가야 했고 유비는 어머니와 학비를 마련해준 유언기를 만나러 탁현의 누상촌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길을 함께할 수 없었다. 갈림길에 이르자 유비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공손찬의 소매를 붙잡았다. 형님,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 뵐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유비의 감상적인 성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정 또한 눈물의 이유였다. 유비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로운 청년이었고 공손찬 역시 처자식은 있으나 오랜 유학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처지였다. 무엇보다 두 사람 다 남의 도움으로 배움을 이어간 점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성격도 비슷했다. 말수가 적고 약한 자에게는 너그러웠다. 또 지나치게 글귀나 문장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해 많은 동문 가운데서도 둘은 유독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비록 나이 차이가 대여섯이나 나고 공손찬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지방관으로 일한 경험까지 있는 청년이었지만 둘 사이엔 거리감이 없었다. 공손찬이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이라면 유비는 생각이 깊고 조심스러웠다. 그 성격이 나이 차를 넘어서게 했고 유비는 언제나 공손찬을 형님이라 부르며 예를 다했다. 그런 유비의 겸손한 태도는 무뚝뚝한 공손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 두 사람은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다. 굳은 마음으로 유명한 공손찬조차도 유비의 눈물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유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우야, 너무 상심 말거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는 법이라지만 헤어진 사람은 또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뵙고 싶어도 요서 땅은 이곳에서 산과 들이 수백 리나 이어져 있으니. 유비가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하자 공손찬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지만 날랜 말로 달리면 하루길일세. 거기다 그곳에는 좋은 말이 많으니 아우가 그리우면 한달음에 달려오겠네. 학업만 마치고 돌아와 있게. 유비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님이 보고 싶어지면 언제든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도 좋지. 아니, 모든 게 뜻같이 안 되면 아예 그리로 오게. 요선은 변방이라 외적들이 수시로 넘나드는 거칠고 험한 곳이지만 그만큼 장부의 뜻을 펼치기엔 더없이 좋은 땅일세. 이 형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그곳에 나름의 터는 닦아놓았네. 자네까지 함께하면 두려울 것 없을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이별은 단지 짧은 나님에 지나지 않았다. 공손찬이 천하의 경랑 속에서 최후를 맞는 그날까지 두 사람은 혈육 못지않은 정으로 함께 난세를 살아가게 된다. 유비는 눈물로 공손찬과 헤어진 뒤 서둘러 탁현 누상촌으로 향했다. 스승 노식이 머물던 안고현의 초당에서 누상촌까지는 빠르게 걸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닿기 어려운 거리였다. 스승을 배웅하고 공손찬과 작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탓에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을 가로막는 꽤 넓은 개울이 나타났다. 너비는 좋기 50장이 넘고 깊이는 2자쯤 되어 보였다. 여름 장마에 떠내려간 뒤 손도 못 댄 듯 징검다리 하나 놓여 있지 않았다. 유비는 신을 벗고 바짓단을 걷어 올린 채 물로 들어섰다. 늦가을의 북풍 아래 물은 뼛속까지 차가웠다. 허리께까지 찬 물에 몸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개울을 건너며 옷자락은 흠뻑 젖었고 생각 같아선 불이라도 피워 몸을 녹이고 싶었지만 갈 길이 바빠 그럴 틈도 없었다. 막 다시 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누군가 뒤에서 부르듯 말하자 유비는 돌아섰다. 저편 냇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거기 서거라. 귀가 큰 어린 녀석아.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허름한 옷차림에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백발노인이었다. 어딘가 낯선 얼굴이었다. 게다가 자신을 어린 녀석이라 부르는 말투도 그리 기분 좋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노인은 연로해 보였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당당함에 유비는 차분히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이 늙은이가 어찌 물을 건너겠느냐. 내 놈이 업어서 건너다 줘야 하지 않겠느냐. 마치 유비가 다리를 없애기라도 한 것처럼 따지듯 말하는 노인이었다. 그 말투가 다시 거슬렸지만 유비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찬물로 발을 들였다. 이미 옷은 젖은 몸이고
상대는 늙은이였다. 무엇보다 그 당당하고 기이한 말투에는 어딘가 남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유비는 알 수 없는 예감에 따라 묵묵히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다. 한 번 젖은 몸이었지만 두 번째 건넌 물은 더욱 차게 느껴졌다. 그러나 유비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냇가 저편에 서 있는 노인을 다시 업었다. 하인을 부리듯 당당한 태도의 그 노인은 보기보다 무거웠다. 힘께나 쓰는 유비였지만 다시 물을 건넌 뒤에는 다리가 휘청거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유비가 노인을 개울가에 내려놓자마자 들려온 말은 고맙다는 인사 대신 뜻밖의 꾸짖음이었다.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보퉁이를 저쪽에 두고 왔구나. 너를 부르느라 그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던 유비는 고개를 들었다. 허름한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만 어딘가 마을의 평범한 노인은 아니었다. 스승 노식의 초당을 가끔 찾던 은자들처럼 무언가 감춰진 품위가 풍겼다. 그러나 노인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다. 이런 멍청한 녀석 같으니 내가 보퉁이를 두고 왔다 하지 않았느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유비가 조용히 대답했지만 노인은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어딜 가서 그걸 찾겠다는 말이냐. 잔말 말고 나를 다시 업어라. 순간 유비도 속으로 분노가 일었다. 괜히 사람을 시험하려 드는 듯한 말투였고 이미 젖은 옷으로 두 번씩 냇물을 오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보다 마음이 더 얼어붙었다. 무엇보다 해가 저물면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 늦어질 게 뻔했다. 그럼에도 유비는 말없이 다시 물로 들어섰다. 괜히 불쾌한 인상을 남기느니 차라리 일을 끝내는 게 낫다는 마음이었다. 다행히 노인은 더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마른 풀밭에 앉은 그는 이번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비라 합니다. 좋은 얼굴이구나. 무슨 뜻이신지요? 만가지 상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잠시 후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너 혹시 나를 황석공쯤으로 여기고 장자방처럼 천서라도 얻어볼까 기대한 것이냐? 유비는 부드럽게 웃었다. 옛이야기는 옛이야기일 따름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찌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노인은 가만히 유비를 바라보았다. 눈빛에서 비치는 건 조소도 경계도 아닌 어쩌면 아주 옅은 놀라움이었다. 그런데 너는 왜 두 번째로 나를 업고 건널 생각을 했느냐? 혹시 무언가를 바라고 그 수고를 참은 것이냐? 노인의 시선이 다시 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유비도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잃는 것과 두 배로 남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두 번째로 건너는 일을 마다했다면 처음에 수고로움도 헛것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건너면 앞서의 수고까지도 두 배로 셈쳐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노인의 눈빛이 더욱 강하게 빛났다. 너 나이가 몇이냐? 17입니다. 벌써 그걸 알고 있다니 무서운 아이로구나. 네. 그게 바로 선비들이 입만 열면 떠드는 인이라는 것의 본질이다. 그걸로 은혜를 베풀면 은혜 입은 자는 10배로 갚아도 모자라다 생각하게 되고 그걸로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따르게 된다. 유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이제 너한테 빚을 졌구나. 이 은혜는 혹독하게 갚아야겠어.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요. 기억해라. 그런 마음은 쓸 때 남이 알아보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이 너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건 인의가 아니라 교만이 된다. 그러자 유비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걸 잊고 싶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은 마치 불꽃이 일듯 강렬했고 말없이 유비를 지켜보는 동안 시간이 무겁게 흘렀다. 그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어디 사는 누구냐? 탁현 누상촌에서 온 유비입니다. 탁록정우의 후손이겠구나. 누구에게 배웠지? 노식 선생님 문화에 잠깐 있었습니다. 노식이. 머리통엔 귀신 이야기와 고집밖에 없는 그 미완의 작자가 널 가르쳤다고. 노인의 말투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가득했지만 그의 말로 보아 스승 노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했다. 유비는 거슬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스승님을 잘 아십니까? 그럼. 어릴 적 더벅머리를 하고 책이나 끼고 다니며 마육 노인의 문화를 드나들던 때부터 봐왔지. 사실 나도 오늘 그 자를 만나러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길이다. 스승님은 아침 일찍 여강으로 떠나셨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신가요? 그를 말리러 멀리서 온 길이었다. 한 발 늦었지만 말이지. 그런데 너 테르의 소를 아느냐? 네. 뿌리 곱고 잡털이 없는 소를 골라 콩을 먹이고 비단으로 꾸미는 건 그 소를 위한 일이 아니다. 나라의 제사에 그 고기를 쓰기 위한 준비일 뿐이지. 어리석은 소는 백정의 도끼가 정수리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 뜻을 안다. 벼슬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난 노식 자간을 말리러 가던 길이었다. 유비는 그 말에 조용히 맞받았다. 사람이 학문을 닦는 건 장사꾼이 귀한 구슬을 구해 그 가치를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쓰지 않을 바에야 학문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인은 킥하고 웃으며 말했다. 노식 자간의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던 옛사람들의 말이 어느새 내 안에도 옮겨 붙었구나. 그 말과 함께 노인의 눈빛이 다시 깊어졌다. 마치 유비의 얼굴 구석구석을 읽어내려가며 지난날과 앞날을 동시에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아깝구나. 하지만 사람마다 걸어갈 길이 정해져 있으니 어쩌겠느냐. 가장 이상적인 세상, 모두가 스스로 자족하며 다투지 않는 세상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나마 요순 같은 성군의 가르침도 세상을 위한 한 줄기 길이긴 하다. 그 말은 어린 유비가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깊은 뜻이었다. 그러나 유비가 질문할 틈도 없이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좋다. 이제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대장부가 품을 뜻 중에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셈이냐? 먼저 부족한 배움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행히 노식 스승님께서 북해의 정연 선생님께 저를 청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정에 올라 큰 벼슬을 하고 위로는 예학을 말하고 아래로는 법으로 다스릴 생각이겠구나. 비록 제가 아는 바는 적지만 백성을 위한 길이라면 예학이든 법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장수의 인장을 차고 손에는 부얼을 들고 삼군을 지휘하여 밖으로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안으로는 반역을 쳐부술 작정인가.
그 또한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대장부가 반드시 하나의 길만 택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내 짐작이 맞다면 너는 한나라의 종친이겠구나.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우리 한나라를 세우고 지켜오신 조상들의 피가 제 몸에도 흐르고 있으니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궁벽한 시골에 살며 이름 없이 지내고 있으나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몸은 어디 있든 마음만은 궁궐 안처럼 높이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유비의 말이 어찌나 우스웠는지 늙은이는 갑자기 빙긋 웃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야 내 등에 빌붙은 값을 조금 갚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가자. 늙은이는 여전히 얼떨떨한 유비를 데리고 마을 어귀 오래된 고목 아래로 향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없이 나무를 가리켰다. 너는 이미 말이 많으면 마음이 비는 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나도 말을 줄이겠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나무의 굵은 몸통을 천천히 손으로 짚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고목이 대신 하고 있다. 마음의 귀로 들어보거라. 그는 더는 말을 덧붙이지 않고 뒤돌아섰다. 유비가 허겁지겁 따라가며 소리쳤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늙은이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툭 내뱉었다. 칡뿌리 캐고 고사리나 꺾으며 사는 산골 늙은이에게 무슨 이름이 있겠느냐. 뒷날 내 스승에게 전하고 싶다면 그냥 상산의 한 나무꾼이었다 하거라. 그 말과 함께 그는 휘적휘적 걸음을 옮겼다. 유비가 다시 뒤따르려 하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이 귀 큰 어린 놈아, 이제 셈은 끝났다. 그제야 유비는 걸음을 멈췄다. 더 따라가도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그 늙은이가 가리켰던 나무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굵은 줄기에 두 팔로도 감싸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고목. 줄잡아 몇백 년은 됨직한 나무였다. 시골 마을 어귀에 하나쯤은 있는 나무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앞에서는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바로 그 순간 유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길을 걷다가 만난 어떤 한 사람, 그 짧은 만남이 어쩌면 평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유비는 다시 천천히 누상촌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유비는 약간 실망스러웠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끝이 난 듯도 했다. 하지만 그 늙은이가 그냥 실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 고목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10장쯤은 좋게 될 만큼 키가 크지만 너무 늙어서인지 윗부분 가지들은 이미 말라 죽어 있었다. 단풍이 곱게 든 가지들은 아래쪽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높이에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가지들조차 다 같지 않았다. 어떤 가지에는 검게 썩어가는 잎들이 매달려 있고 어떤 가지에는 노랗고 붉은 잎들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고목의 몸통에서 뻗은 낡은 가지와 뿌리에서 새로 돋은 어린 가지의 차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는 단번에 알 수 없었다. 늦가을에 볕은 제법 따스했지만 젖은 몸으로 한자리에 서 있으려니 차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무 앞에 선 채 마치 돌기둥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방금 헤어진 늙은이와 나누었던 대화 하나하나를 되짚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유비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는 입을 다문 채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품속에서 조심스레 서찰 한 장을 꺼냈다. 바로 스승 노식이 그를 위하여 북해의 정연 선생에게 써준 추천장이었다. 그런데 유비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편지를 찢었다. 길게 찢어지는 소리는 늦가을 바람에 실려 가을벌레 우는 소리처럼 사라졌다. 그리고는 곧장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유비가 단 한 번 걸음을 멈춘 곳은 고향 집 앞에 서 있는 큰 뽕나무 아래였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동쪽에서 떠오른 둥근 달이 어슴풀에 그 나무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술의 모양처럼 넓게 퍼진 그 나무는 어렸을 적 유비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가지 위에 올라 소꿉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다음에 천자가 되어 저런 수레를 타고 다닐 거야. 그러다 어른들에게 혼이 나기도 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고요히 떠올랐다. 그러나 바로 그 터무니없는 말 덕분에 유비는 집신을 삼고 돗자리를 짜던 처지에서 벗어나 노식의 문화에 들 수 있었다. 그 뽕나무는 단순한 추억의 나무가 아니었다. 유비를 다르게 보게 만든 계기였고 먼 친척인 유언기가 그의 앞날을 도와주게 된 결정적 인연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유비가 잠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멈췄던 것은 바로 그런 깊은 감회 때문이었으리라. 집으로 돌아온 유비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밤도 깊어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선비가 되어 돌아올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인사를 끝내자마자 돗자리 짜는 틀부터 찾는 것이었다. 돛틀은 광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건 왜 찾느냐? 내일부터 다시 돗자리를 짜려 합니다. 영문을 몰라 묻는 어머니에게 유비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스승이 벼슬하러 떠났다고는 하지만 힘들게 시작한 학업을 그만두고 돗자리를 짠다니. 일하지 않고 먹는 건 도둑이나 거지뿐이라 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으니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손부터 놀려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면 원기 아저씨가 넉넉히 보아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얼른 다른 스승을 찾아 배움을 이어가야지. 그러자 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글이란 이름자만 쓸 줄 알면 족하다고 한 이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말과 글로 머리만 썩이느니 차라리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어찌 성현의 가르침을 죽은 사람들의 말이라 하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느냐. 그러자 유비는 그날 낮에 겪은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냇가에서 만난 수수께끼 같은 늙은이, 고목 아래에서의 무건의 가르침,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커다란 깨달음까지. 유비는 모두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그 고목은 바로 우리 한나라였습니다. 나무가 너무 오래되면 윗가지는 먼저 시듭니다. 그리고 땅 가까이에선 새 가지들이 돋지만 그 또한 줄기에 기대어 뻗은 가지는 곧 마릅니다. 하지만 뿌리 곁에서 흙의 힘을 빌려 새로 돋아난 가지들은 싱싱했습니다. 그 가지들은 언젠가 또 다른 거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유비는 이어 나직이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그런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말라가는 등걸에 기대는 게 아니라 땅의 힘을 빌려 살아나고 싶습니다. 시들어가는 권위에 매달리지 않고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힘입어 다시 자라나고 싶습니다. 고조 황제께서 평민으로 역도들을 이끌며 천하를 일으키셨듯이 그날 밤 유비는 돗자리를 짜는 틀을 손질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짚을 엮는 손은 분명 어렸을 적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마음만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다. 그 길은 아직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세상은 그 길의 시작이 바로 이날 밤 누상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비는 스승 노식의 문화에서 공손찬과 함께 글을 배우며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단순한 공부의 여정을 넘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진짜 의미의 성장과 선택이 그려집니다. 냇가에서 만난 늙은이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모두 유비의 인격과 의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고 유비는 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해 나갑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불편함 속에서도 올곧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삶을 통해 얻은 작은 깨달음을 자신 안에서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모든 질문 앞에서 유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가리킨 고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은유였고 기성 권위와 새 시대를 이을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삶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유비는 추천장을 찢음으로써 누가 만들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나갈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겉보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돗자리를 짜는 소박한 삶으로의 회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뜻을 품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 속에서 출발해 스스로를 다시 다듬고 언젠가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유비라는 인물이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도리를 품은 군자로 성장해 가는가를 깊이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전환점은 훗날 난세를 헤쳐나갈 한 사람의 진짜 시작이자 마음속 군주의 탄생을 예고합니다.